여러분,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고혈압과 마음의 상처, 이 둘 중에 무엇이 우리 수명을 더 빨리 갉아먹을까요? 대부분은 당연히 혈압이라고 답하십니다. 그런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와 오래된 외로움이 혈압 못지않게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강하게 우리 몸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나이 60이 넘은 분들 사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무너지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무너져서 몸이 아프다니요. 하지만 자료를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벌이는지, 그리고 예순 이후에 우리 마음과 몸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믿었던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이든 오래된 친구든 가까운 친척이든 말입니다. 그때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이 잘 안 오셨다면 그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우리 심장과 혈관, 위장, 그리고 뇌에 무슨 짓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상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마음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너스로 오늘 하루 안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돈 드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 의과대학의 오래된 연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은 무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같은 사람들을 추적하며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게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 방대한 연구가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 편안한 관계,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가 평생 몸으로 알아온 그 진실을 이제 과학이 뒤늦게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크게 상처를 받을까요? 젊을 때는 누가 뭐라 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니 작은 서운함 하나가 며칠씩 가슴에 남습니다. 밤에 누우면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줄은 몰랐다. 이 한마디를 몇 번씩 되뇌게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과 호흡을 조절하는 그 신경이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이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 한 번 흥분한 신경이 가라앉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젊은 몸은 용수철이 튼튼해서 눌렸다가도 금방 튀어오르는데 나이 든 몸은 그 용수철이 조금 늘어져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한참이 걸리는 겁니다. 게다가 60 이후에는 우리 곁에 사람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도 떠나고 오래된 친구도 세상을 먼저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몇몇 관계에 우리 마음의 무게가
전부 실립니다. 젊을 때는 10사람과 나누던 정을 이제는 두세 사람에게 모두 쏟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중 한 사람이 등을 돌리면 그 충격이 예전의 몇 배로 크게 다가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삶의 구조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68 임경자님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정 많고 씩씩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던 한 지인과 돈 문제로 크게 틀어진 뒤로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달이 지나도 속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위장으로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예순 이후에는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요즘 이유 없이 속이 불편하거나 잠을 설치신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가?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 몸과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의 상처가 우리 몸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벌이는지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크게 서운하거나 배신감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는 즉시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흔히 코르티솔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나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를 순간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물질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그 어려운 시대를 버텨낸 것도 이 힘 덕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짧게 나왔다가 사라져야 하는데 마음의 상처는 며칠씩 몇 달씩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우리 집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수도관에 잠깐 세게 물이 지나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강한 압력이 계속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관이 조금씩 상하고 이음새가 벌어지고 결국 어딘가 터지고 맙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오래 흐르면 혈관벽이 계속 긴장하고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아도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 심장은 마음의 상처에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깊은 슬픔이나 충격을 받은 뒤에 실제로 가슴이 조이고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마음이 부서질 때 심장도 함께 부서진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어르신들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장은 단순한 펌프가 아닙니다. 우리 감정과 함께 뛰는 아주 예민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래 지속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방어군, 그러니까 면역력까지 갉아먹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더디게 아물고 이런저런 잔병치레가 잦아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의 방어선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건강관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 듣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받은 그 서운함을 가슴에 오래 담아두는 것은 상대를 벌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다고 그 돌을 며칠씩 발로 차면 다치는 건 결국 내 발입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잘 지내는데 밤새 뒤척이며 몸을 상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이건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서운함의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걸 알아도 정작 우리는 그 신호를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는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몸 여기저기에 슬그머니 숨어들어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겨버립니다.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그 조용한 신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잠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잠입니다. 누워도 그 사람 생각에 잠이 안 오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서운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됩니다. 이건 우리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예민해진 자율신경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유난히 잠을 설치신다면 한번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지금 걸려있는 사람이 있는가? 두 번째 신호는 속입니다. 앞서 울산의 임경자님 이야기에서도 보셨듯이 마음의 상처는 위장으로 자주 내려앉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고 명치가 답답합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위장은 예로부터 감정의 그릇이라 불릴 만큼 마음에 예민한 기관입니다. 근심이 쌓이면 소화가 안 되고 마음이 편해지면 밥맛이 도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속이 자꾸 불편하시다면 무엇을 드셨는지보다 무슨 마음으로 지내시는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 신호는 가슴과 어깨입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한숨이 자주 나오고 어깨와 뒷목이 돌처럼 뭉칩니다. 긴장한 몸이 자기도 모르게 잔뜩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이 오래가면 결국 혈압에도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깨가 자주 뭉치고 한숨이 잦아지신다면 그저 몸이 힘들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쭤보는 몇 가지에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첫째, 최근 한 달 사이에 특정한 사람 때문에 잠을 설친 적이 있으십니까? 둘째,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화가 치미십니까? 셋째, 그 일을 떠올리면 하루의 기분이 통째로 가라앉습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은 마음의 상처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몸이 아주 정직하고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신호를 이제는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편지를 뜯어보지 않고 계속 서랍에 쌓아두면 나중에 큰 청구서가 되어 돌아옵니다. 반대로 그 신호를 일찍 알아채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잠깐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디에 걸려 있었는가? 누구 때문에 무거웠는가? 이렇게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처가 몸으로 번지기 전에 그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첫걸음은 언제나 나를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알아챈 상처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지
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 마음은 그 일을 자꾸만 되돌려 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참았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렇게 같은 생각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을 두고 마음의 되새김질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되새김질이야말로 우리 몸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상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상처 그 자체보다 그 상처를 계속 곱씹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실제 사건과 머릿속 상상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서운한 장면을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릴 때마다 우리 몸은 마치 그 일을 지금 다시 겪는 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을 또다시 쏟아냅니다. 한번 상처받은 일을 하루에 10번 곱씹으면 우리 몸은 그 상처를 10번 다시 받는 셈입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편히 잠드는데 우리만 밤새 그 일을 10번, 20번 다시 겪으며 몸을 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용서라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내려놓기는 오직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앞서 돌멩이 이야기를 했지요. 길을 가다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다고 그 돌을 원망하며 며칠씩 발로 차는 사람은 없습니다. 돌은 그저 거기에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욕심과 두려움이 만나 그렇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나를 향했던 것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물으면 답이 없어 괴롭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긴 사람이구나 하고 지나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건 그 사람을 좋게 봐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한계를 그 사람의 것으로 돌려주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되새김질이 시작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생각이 밀려올 때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거나 밖으로 나가 몇 걸음이라도 걷거나 앞서 배운 깊은 호흡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 생각의 고리를 몸의 움직임으로 끊어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이기려 하면 도리어 더 깊이 빠져듭니다. 생각은 몸으로 끊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또 한 가지, 그 무거운 마음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손으로 적어 내려가다 보면 머릿속에서 엉켜있던 감정이 신기하게도 조금씩 정리됩니다.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듯이 우리 마음도 한번 밖으로 꺼내 놓으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적고 나서 그 종이를 찢어 버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 밖으로 꺼내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세상의 모든 미움을 내가 다 갚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미움을 오래 품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상대에게 던지겠다고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작 되는 건 내 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숯덩이를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예순 이후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모든 감정을 무조건 꾹꾹 눌러 담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속상해도 참고 아파도 참고 억울해도 그저 삼켰습니다.
그것을 미덕이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삼킨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 어딘가에 고스란히 쌓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억누르는 것은 뚜껑을 억지로 눌러 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압력이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몸의 병으로 터지기도 하고 애먼 사람에게 화로 터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스리는 것은 그 감정을 인정하고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퍼하고 서운하면 서운해하되 그것을 오래 붙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감정이 올라올 때 먼저 그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많이 서운하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라앉습니다. 감정은 무시당할 때 더 커지고 인정받을 때 잦아듭니다. 마치 우는 아이를 야단치면 더 크게 울고 가만히 안아주면 그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감정도 그렇게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통로를 만드십시오. 마음이 통하는 친구에게 조용히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를 가려서 말입니다. 내 이야기를 함부로 옮기지 않을 정말 믿을 수 있는 한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없다면 공책에 적는 것도 좋고 조용히 혼잣말로 풀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마음속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통해 감정을 풀어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속상한 날 땀이 나도록 걷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밭일을 하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속에 갇혀있던 감정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몸을 풀면 마음도 풀립니다. 특히 눈물을 참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 특히 남자 어르신들은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눈물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씻긴 듯 가벼워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슬플 때 흘리는 눈물에는 실제로 스트레스 물질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울고 싶을 때는 참지 말고 우십시오.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게 흘려보내면 우리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묵은 감정이 쌓여 병이 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슬픔도 서운함도 분노도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다만 오래 붙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지키는 지혜입니다. 감정을 참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세대에게 유난히 많은 한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화병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 참 흔했던 이 화병은 사실 마음의 상처가 오래 쌓여 몸으로 터져 나온 병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명치에 딱 걸린 것 같고 얼굴로 열이 확 오르고 잠이 안 옵니다.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화병이 우리 세대에 특히 많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가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억울한 일도 속으로 사귀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삼킨 감정이 예순이 넘어갈 곳을 잃고 몸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화병은 결코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아온
강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화병은 다스리는 법도 조금 다릅니다. 무엇보다 쌓인 것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앞서 감정을 표현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종이에 적거나 몸을 움직여 풀어내야 합니다. 가슴에 뭉친 것을 그대로 두면 병이 되지만 조금씩 흘려보내면 서서히 풀립니다. 댐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조금씩 물을 빼주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깊은 호흡도 화병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를 때 앞서 배운 대로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넷을 세며 들이쉬고 여섯을 세며 길게 내쉬면 치밀어 오르던 열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답답한 방 안에 앉아 그 이를 곱씹으면 화가 더 끓어오릅니다. 몸을 움직이면 그 화가 땀과 함께 빠져나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생 참으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참기만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조금씩 풀어내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뒤늦게나마 건네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우리 자신은 늘 뒷전으로 미루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미뤄둔 나를 챙길 차례입니다.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는 혼자 삼키지 마십시오. 풀어내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쉬어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몫입니다. 화병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나를 향한 그 따뜻한 허락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감정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그 밑바닥에는 거의 언제나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주겠지. 이 계산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그만큼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까지 흔듭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 세대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유난히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았습니다. 배치아가며 학비를 대고 아파도 참아가며 일했습니다. 그러니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바로 그 마음이 명절에 자식이 오지 않을 때, 전화 한 통이 뜸할 때 우리를 가장 아프게 찌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삶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고 그 삶의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상처가 줄어듭니다.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묻는 대신 저 아이도 저 아이 나름대로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 자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기의 우울과 마음의 병은 상당 부분 채워지지 않은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아도 우리 마음이 병드는 것을 상당히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연함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울산의 임경자님도 그랬습니다. 속을 앓던 그분이 조금씩 나아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명절에 오면 당연한 거라고 여기던 마음을 와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오면 반갑고 전화가 오면 고맙고 작은 선물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더랍니다. 당연함이 사라진 자리에 감사가 들어오니 서운할 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속쓰림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몸이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고요와 감사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서운하게 굴 때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그 사람 나름의 사정이었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서 보십시오.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음과 우리 심장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이건 흉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강단을 떠나고 일터를 떠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하나둘 줄어들면 우리는 자꾸만 지난 이야기를 꺼내놓고 싶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돌아올 때는 전혀 다른 얼굴로 돌아옵니다. 좋은 일을 자랑했을 뿐인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 연구를 보아도 사람은 남의 성공을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기 처지와 비교하며 씁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자기 삶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느끼기에 남의 좋은 소식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은 가슴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자랑하고 싶다면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이라. 사람에게 자랑할수록 그 기쁨이 질투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세대가 오랜 세월 몸으로 배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자꾸 다 드러내라고 부추깁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지혜를 조금 더 믿어도 좋습니다. 비밀은 그보다 더 위험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집안 사정을 털어놓았다가 몇 달 뒤 그 이야기가 훨씬 부풀려진 채로 돌아오는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날 우리는 2번 상처받습니다. 한 번은 원래의 그 일 때문에, 또 한 번은 내 입 때문에 말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나의 약점이 곧 나를 공격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내가 무심코 흘린 말들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입을 꾹 다물고 외롭게 지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답답함을 그저 견디는 힘, 그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말을 아끼면 관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남은 관계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사람이 많아지는 시기가 아니라 진짜 배기만 걸러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을 아끼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 몸에도 좋습니다. 쓸데없는 다툼이 줄면 스트레스가 줄고, 스트레스가 줄면 혈압이 안정되고 잠이 깊어집니다. 말 한마디를 참는 것이 약 한 알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예순 이후에는 자율신경이 예민해지고 곁에 사람이 줄어들어 마음의 상처가 예전보다 훨씬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상처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통해 우리 혈관과 심장, 위장, 면역력까지 실제로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 상처의 뿌리에는 기대가 있고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감사가 들어와 마음과 몸이 함께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는 입을 다스리는 지혜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벌써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아직 절반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돈과 관계, 그리고 외로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돈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 그 돈 문제의 뿌리에도 깔려있는 한 가지 마음을 먼저 짚고 가야겠습니다.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끈질기게 갉아먹는 것이 바로 이 비교입니다. 남의 자식은 얼마를 번다더라. 누구네는 이번에 어디로 여행을 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한 구석이 알게 모르게 쓰라립니다. 특히 예순이 넘으면 이 비교가 더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내 삶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생각에 남의 좋은 소식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동창 모임에 다녀온 뒤로 이상하게 며칠씩 마음이 무거웠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 옹졸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아주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를 올려다봐도 나보다 나은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를 놓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부족한 사람으로 살다 갑니다. 반대로 비교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넉넉해집니다. 남과의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가 남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남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써온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체면의 방향을 조금 바꿔볼 때입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로 말입니다. 진짜 품격은 남에게 보여주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세대는 그 어려운 시절을 온몸으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격변의 세월도 다 이겨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이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자식이 무엇을 하든 남의 형편이 어떻든 그것이 우리가 살아낸 세월의 무게를 조금도 깎아내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세대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을 남과의 비교 따위에 내주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걸었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마음이 편안했는가? 이렇게 나 자신하고만 비교하면 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남을 이기려는 삶은 끝이 없어 지치지만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삶은 하루하루가 뿌듯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내려놓으면 우리 몸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남과 견주며 마음 졸이던 그 긴장이 풀리면 혈압이 내려가고 잠이 깊어집니다. 부러움과 씁쓸함으로 채워졌던 마음에 만족과 감사가 들어옵니다. 결국 비교를 멈추는 일도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과
이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비교의 마음과도 깊이 얽혀 있는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돈 이야기를 꺼내면 왠지 속물처럼 여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먹을 것이 없어 굶던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시절을 건너온 우리는 압니다. 돈은 사치가 아니라 선택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순이 넘어 소득이 끊기면 사람의 마음가짐과 인간관계의 태도까지 조금씩 달라집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형편은 여러 나라와 비교했을 때 결코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원비가 걱정되어 아파도 치료를 미루게 됩니다. 자식에게 용돈 이야기를 꺼내며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저 참고 넘어가게 됩니다. 돈이 부족해지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위축된 마음이 다시 스트레스가 되어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내 손안의 것을 함부로 내주지 마십시오. 특히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 관계는 수평에서 수직으로 기울어집니다. 한쪽은 빌려준 사람이 되고 다른 한쪽은 빚진 사람이 됩니다. 그 미묘한 긴장이 오래된 우정을 조용히 좀먹습니다. 그러니 소중한 친구를 잃지 않으려면 오히려 돈을 빌려주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다 넘겨주는 일입니다. 예순 이후에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리 다 주면 나중에 더 잘해주겠지 하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세월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효도는 약속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신적인 존중도 함께 따라옵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든든한 부모가 더 오래 존중받습니다. 이건 우리 세대가 눈으로 수없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해는 마십시오. 이건 자식을 못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자식도 나를 도와줘야 하는 짐이 아니라 존중해야 하는 어른으로 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어르신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잠이 깊어집니다. 결국 지갑을 지키는 일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일과 이어져 있는 겁니다. 돈 이야기를 건강 이야기로 듣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새로운 시선입니다. 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의 큰 장점 하나가 바로 절약입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줄 아는 지혜, 이건 우리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에 큰 돈을 쓰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것이 그 어떤 비싼 약보다 우리 몸에 이롭습니다. 돈을 지키면서 동시에 건강을 지키는 길, 그것이 우리 앞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예순이 넘고 일에서 물러나고 곁에 사람이 줄어들면 우리는 처음으로 조용한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급히 나갈 곳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나를 기다리는 약속이 없습니다. 전화벨이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날, 그 적막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에도 억지로 나가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혼자 있는 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밀려옵니다. 마음에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구석이 오히려 더 허전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 속의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요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피하겠다고 아무 자리에나 나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뇌 건강 측면에서 보아도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억지스러운 관계에서 오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선택한 고요한 시간과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는 경험은 뇌를 오히려 젊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우리 뇌의 나이를 좌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을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를 넓혀 나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면 여행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으로 떠나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혼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 몰입의 대상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텃밭을 가꾸셔도 좋고, 악기를 배우셔도 좋고, 손주에게 편지를 쓰셔도 좋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됩니다. 몰입의 순간에는 나이도, 지난날의 직함도, 남과의 비교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나만 남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하루 쌓이면 외로움은 어느새 충만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혼자여도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자 있는 힘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도 편안한 사람은 누가 곁을 떠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으니 상처받을 일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외로움을 다스리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여유로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과 몸을 실제로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사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 그리고 형제와 친척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상처의 대부분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상처도 깊은 법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스쳐 지나가지만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도 상처는 쌓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느라 서로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어 둘만 남으니 그동안 쌓아둔 서운함이 하나둘 고개를 듭니다. 그때 왜 내 편을 안 들어줬느냐? 왜 그 말을 그렇게 했느냐? 오래된 부부일수록 이런 묵은 감정이 많습니다.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함께 있어도 외롭고 곁에 있어도 마음이 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말을 아끼고 기대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큰 실망의 씨앗입니다.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도 상대는 내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 서운함을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터뜨리기보다 그때그때 부드럽게 짧은 말로 풀어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묵혀둔 감정은 반드시 몸으로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친척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 문제 앞에서 우애 좋던 형제가 등을 돌리는 일을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통계를 보아도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다툼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인간관계의 민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마음과 몸이 치릅니다. 그렇다면 이 가까운 관계의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돈과 마음을 분리하십시오. 돈 문제로 형제와 다투느니 차라리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편이 우리 건강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잃은 돈은 세월이 지나면 잊히지만 상한 마음은 몸에 오래 남습니다. 다음으로 기대의 크기를 상대에 맞게 줄이십시오. 배우자에게도 형제에게도 내 방식대로 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거리가 필요하면 거리를 두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만날 때마다 나를 상하게 한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당한 간격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편안해야 상대에게도 너그러워집니다.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날이 서게 됩니다. 그러니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를 오래 지키는 비결은 놀랍게도 나를 먼저 지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상처가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곳, 바로 우리 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잠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잠은 단순한 신호가 아닙니다. 잠은 그 자체로 우리 몸과 마음을 고치는 가장 강력한 치료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잠부터 되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 몸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낮 동안 지친 세포가 수리되고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씻겨나가고 뒤엉킨 감정이 정리됩니다. 특히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낮에 있었던 일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필요 없는 찌꺼기를 청소합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잔 다음 날은 어제 그렇게 속상했던 일도 한결 견딜만해집니다. 잠이 감정을 정리해준 덕분입니다. 반대로 잠을 설치면 작은 서운함도 크게 부풀려집니다. 문제는 마음이 무거우면 바로 그 소중한 잠이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고약한 악순환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니 다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아도 잠이 부족한 상태가 오래되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 조절이 흐트러지고 우울한 기분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잠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개운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숨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달아난 잠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아주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들쭉날쭉한 생활은 몸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주말이라고 심심하다고 낮잠을 길게 자면 밤잠이 달아납니다. 규칙적인 리듬 하나가 어떤 수면제보다 낫습니다. 다음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멀리 하십시오. 자기 전에 걱정거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니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고 방을 어둡게 하고 앞서 배운 깊은 호흡을 천천히 해보십시오. 오늘 있었던 서운한 일은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낮에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 이것이 밤잠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면 밤에 잠을 부르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잠이 안 온다고 낮에 방 안에만 계시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마음이 무거울수록 낮에는 밖으로 나가 걷고 밤에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단순한 리듬이 우리 잠을 지키고 우리 몸을 지킵니다. 혹시 오래 잠을 못 이루셨다면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잠자리에 누워 서운한 생각이 밀려오거든. 그 생각을 붙잡는 대신 천천히 숨을 세어보는 겁니다. 넷을 세며 들이쉬고 여섯을 세며 내쉬고 생각이 아니라 숨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어느새 스르르 잠드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잠을 되찾으면 마음도 몸도 함께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어디 마음처럼 쉽게 되느냐고 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그 상처를 이겨낸 한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며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울산의 임경자님 기억하시지요? 오랜 지인과 돈문 한 편이 틀어진 뒤 속병을 앓으셨던 그분 말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분은 매일 밤 그 일을 곱씹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는 서운함이 가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내 몸이 먼저 망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마다 밖으로 나가 30분씩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걸으면서도 그 생각이 따라왔지만 며칠 지나자 걷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잠자리에서 그 사람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천천히 숨을 세었습니다. 또 하루를 마칠 때는 공책에 감사한 일을 딱 한 줄씩 적었습니다. 맛있게 먹은 저녁, 오랜만에 걸려온 딸의 전화, 그런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속쓰림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밤잠도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을 떠올려도 예전만큼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잃었던 건 그 사람 하나인데 되찾은 건 내 잠과 내 속과 내 하루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 쌓이면 반드시 옅어집니다. 걷고 숨쉬고 감사하고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쌓여 결국 우리를 그 상처에서 건져 올립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옅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살면서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일들도 지나고 보니 견뎌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다만 그 시간을 미움으로 채우느냐, 회복으로 채우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폭풍을 여러 번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바람과 맞서 싸우기보다 바람의 방향을 읽고 몸을 낮추는 지혜를 말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라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서 싸우려 하면 우리만 다칩니다. 부드럽게 흘려보내면 언젠가 잦아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폭풍을 이겨온 사람들입니다. 이번 바람도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새길지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처를 다스리고 나를 지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길까봐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이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 웅크리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앞서 하버드 의과대학의 80년 연구가 내린 결론을 기억하시나요? 사람을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편안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걸러내야 할 것은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이지 모든 관계가 아닙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좋은 관계는 그 어떤 보약보다 우리 건강에 이롭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나누는 웃음 한 번이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잠을 깊게 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 몸이 스스로 편안해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좋은 사람과의 관계로 아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넘어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를 사귀느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사귄 인연이 오히려 더 순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계없이 그저 마음이 맞아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관계가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에 의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 시작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곳으로 나가보십시오. 텃밭을 가꾸는 모임이든 노래를 배우는 자리든 함께 걷는 산책 모임이든 말입니다.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정이 붙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하다 보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관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기보다 채워줍니다. 남을 돕는 일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봉사든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든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느낌은 우리 마음에 놀라운 활력을 줍니다. 내가 아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 느낌 말입니다. 실제로 남을 돕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적고 더 건강하게 지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결국 우리 자신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이미 있는 관계도 다시 돌아보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멀어진 자식에게 서운함 대신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보십시오. 관계는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지만 마음을 열면 다가옵니다. 먼저 손 내미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지내느냐는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굳었던 마음을 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지키되 마음의 문은 닫지 마십시오. 나쁜 관계는 걸러내되 좋은 관계에는 활짝 마음을 여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균형입니다. 혼자 있는 힘을 기르는 것과 좋은 사람과 따뜻하게 어울리는 것, 이 둘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혼자서도 단단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도 편안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은 세월을 나를 지키는 지혜와 좋은 사람과의 온기로 함께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알아도 몸이 무너지면 그 모든 철학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음과 몸을 함께 회복시키는 아주 구체적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딱 두 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보너스로 하나를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생활과 걷기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우리 하루의 리듬은 더 단단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리고 비가 오나 날이 흐리나 하루 30분은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료를 보면 규칙적인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잠의 질을 높이며 우울한 기분을 눈에 띄게 줄여준다고 합니다. 왜 걷기가 그렇게 좋을까요? 우리가 걸으면 온몸의 혈액이 부드럽게 돕니다. 앞서 수도관 이야기를 했지요. 걷기는 그 수도관을 청소하고 압력을 낮춰주는 일과 같습니다. 게다가 햇빛을 받으며 걸으면 밤에 잠을 부르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낮에 걸을수록 밤잠이 깊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일수록 방 안에 웅크리고 있지 마시고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걸음 한 걸음마다 무거운 생각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습관은 깊은 호흡과 이완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밀려올 때 우리 몸은 자기도 모르게 숨이 얕고 빨라집니다. 바로 그때 의식적으로 숨을 천천히 쉬는 것만으로도 예민해진 자율신경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코로 넷을 세며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6을 세며 길게 내쉬는 겁니다. 이걸 5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이 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화가 치밀 때, 밤에 잠이 안 올 때, 가슴이 답답할 때 조용히 이 호흡을 해보십시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의 숨 하나로 우리는 우리 몸의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언제나 지니고 다니는 가장 든든한 상비약입니다. 과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분노를 오래 품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훌륭한 건강 관리입니다. 자, 이제 약속드린 보너스입니다. 잠깐 하나 더요. 바로 하루 한 줄 감사를 적어보는 일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따뜻했던 햇살, 맛있게 먹은 밥 한 그릇, 안부를 물어온 친구의 전화, 그 작은 것들을 하루에 한 줄씩만 적어보십시오. 우리 뇌는 신기하게도 좋은 것을 자꾸 떠올릴수록 좋은 것을 더 잘 찾아내도록 바뀝니다. 서운함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감사가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마음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이 세 가지, 걷기와 호흡, 그리고 감사 한 줄 보십시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건 우리 모두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것들이 쌓이면 흔들리던 마음이 어느새 단단해지고 상하던 몸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 모든 상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건강을 만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는 여러 지혜를 나눴습니다. 입을 아끼고, 지갑을 지키고, 외로움을 다스리고, 세차압에 기대를 내려놓고 몸을 돌보는 습관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젊을 때 우리 마음은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관계,
이뤄야 할 목표로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면 인생의 질문이 바뀝니다.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킬 것인가로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킬지 정하려면 먼저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미움, 오래된 원망, 나를 갉아먹는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에 비로소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후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시기가 아니라 곁에 둘 사람을 고르는 시기입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곁에 두고 만날 때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매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몸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남은 세월 동안 우리 곁을 지킬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으로 편안한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변한 여러분을 보고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변했느냐고 예전 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저 잔잔히 미소 지으십시오. 우리는 변한 게 아니라 단단해진 것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흔들리던 시절을 지나 이제 비로소 우리 자신의 중심에 서게 된 것뿐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마음의 여백을 만들면 우리 몸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면 혈압이 내려가고 원망을 비우면 잠이 깊어집니다. 마음의 여백이 곧 몸의 여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과 몸을 지키는 일은 처음부터 하나였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순 이후에 마음의 상처가 왜 더 크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율신경이 예민해지고 곁에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 상처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통해 우리 혈관과 심장, 위장, 면역력까지 실제로 갉아먹는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 상처를 다스리는 지혜를 하나씩 나눴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감사가 들어온다는 것, 말을 아끼면 남은 관계가 더 단단해진다는 것, 지갑을 지키면 존엄과 건강이 함께 지켜진다는 것, 그리고 외로움을 혼자 있는 힘으로 바꾸면 뇌까지 젊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걷기와 깊은 호흡, 그리고 하루 한 줄 감사라는 아주 작은 습관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많은 이야기 중에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마음의 상처를 오래 품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몸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 둘째, 기대를 내려놓은 자리에 감사가 들어오면 마음도 몸도 편안해진다는 것. 셋째, 걷기와 호흡과 감사, 이 작은 습관이 우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마음에 새기셔도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할 만큼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인생의 오후에 접어든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우리를 지켜도 됩니다.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가 닿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분께도 살며시 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나눌수록 우리 모두의 노년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도 우리 곁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